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론조사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갤럽 나왔고 어제 MBS 전국 지표조사 등등이 있었는데 갤럽 조사에서 보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한 3%포인트 올라가지고요 54%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뭐 사실은 그보다 높았던 게 떨어진 폭이 크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거는 이제 추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인상적으로 본 거는 갤럽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46%가 나왔어요. 근데 긍정평가는 26%에 그쳤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예측도 대단히 비관적이었는데 앞으로 1년간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답변도 55%.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은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일종의 드라이브를 건 내용이기도 한데 반응은 좋지 않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강력하게 여러 차례 SNS로 대통령이 직접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냈을 때 지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 잘한다.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전세에 계속 잠김 현상이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세의 이 가격도 오르고 있고 체감되지 않고 이게 실효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물음표를 불식시켜줘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저희가 7월 말에 일단 이 종합 대책이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단히 좀 구체적으로 공급 대책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 공급은 누가 못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못한 거예요. 오세훈 시정에서 못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세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맞물려서 나오는 그 7월 말이 아마 이 평가에 대한 분기점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참 그 어려운 영역이죠. 뭐 정권마다 뭐 한 번도 쉽게 접근했던 적은 없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건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몰리는 그 방향하고도 좀 연관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주식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식은 뭐 이제 일반적인 그런 거 말고 아까 말했던 SK나 삼돈 같은 게 너무 이제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만히 들고만 있겠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어딘가로 흘려보낼 거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도미노처럼 연동돼 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이제 판단하지는 못하겠지. 그러나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딱딱 근시안적으로만 보고서 이거 좋다 나쁘다 판단할 게 아니에요. 특히 부동산 정책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봐줘야 되거든요. 수요 공급 맞춰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판단하는 거는 조금 유보하는 것이 맞겠다. 다만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사람들의 판단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되게 그 전월세가 잠기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귀를 기울여서 어쨌든 근시안적이든 아니든 간에 전체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제대로 설득을 좀 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주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대통령의 SNS 혹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들이 주된 내용들인데 지난 20일에 김용범 실장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리고 때마침 그 OECD에서 나온 조언, 이것은 이 한국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과세의 중심 축을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또 이 조언도 있었다라는 부분도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금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강한 규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6.3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멈춰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이런 대목인데,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보면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긍정이 맞아요. 50이 넘다가 예. 급격하게 나빠졌는데, 이게 뭐냐면 야 집값 꿈틀꿈틀하고 이거 뭐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 공급은 당장 언제나 공급은 당장 안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아무런 시그널이 안 나오니까 아 이거 이번 정부 부동산도 또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지금 6.3 지방선거 포함해서 부동산 관련된 문제에서 뭐 공급 수요 문제가 큰 원칙이 있지만 한 3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 세제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럼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최소한 민주당에서 공부 모임이라도 시작을 해서 사람들의 욕망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리포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걸 누가 챙기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 이제 충돌하는 부분인데, 첫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거 이재명 정부에서도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럼 첫 주택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은 막 다수의 주택자들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유인책이든 뭐 대출이든 금리든 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부동산 카페 가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 계획이죠. 네. 그 첫 주택의 문제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한국 사회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 관점에서 보는 부동산에 대한 욕망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민주당 정부가 저는 매번 실패하는 이유가 이 욕망과 싸우는 모습만 연출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의 본질은. 그래서 지난번 선거 결과에서 보면 한 5억에서 10억 사이 서울 수도권에 전세 사는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 거냐? 이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 사람들이 갑자기 뭐 청담동에 무슨 뭐 이런 데 아파트 살려고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 층이들별로 약간 마이크로하게 문제를 구분해서 끌고 가는 힘이 있어서 아 역시 유능하다, 잘한다 이제 뭐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게 지금 여기에 아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 예. 뭐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여론조사, 어제는 MBS 전국 지표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주목해야 될 문항은 뭐였냐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응답이 42%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18세에서 29세 이 응답자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말한 비율이 과반이 넘었어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런 숫자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젊은 세대 특히 2030을 좀 기준으로 보자면 대부분의 연령대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과반 아래인데요. 2030들은 숫자가 제법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섞인 것 같아요. 이게 MBS 여론조사할 때 부정선거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부실과 관리, 부정이 네, 이게 좀 섞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게다가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한 번도 그동안에 칼을 제대로 들이밀지 못했다가 이번에 확실히 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선관위가 얼마나 엉터리같이 지금 하고 있었었는지, 그렇죠.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한 여러 가지를 어떻게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아니까 이제는 더 이상 중산층이고 뭐고 뭐 기존이고 뭐고 기득권이고 뭐고 어른들이고 뭐고 기성세대고 뭐고 하나도 못 믿겠어.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 이게 뭐야. 선관위 하는 짓을 봐봐. 나는 정부를 믿고 그동안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네. 우리가 잠실에서 왜 26일이 지나도록 이런 그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어야 돼. 예, 여기 대해서 정부가 지금 제대로 대답해 주고 있는 게 뭐야.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여기 섞여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정선거라고 물었지만 대파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부정과 부실을 여기 섞어서, 동시에 합쳐서.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얘기하면 뭐 여러 그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황교안 대표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명 계속 거론되는 사람이 저 화면에 나오는 모스탄이라는 사람이죠. 한국 이름은 단현명. 네. 예, 한국말 잘해요. 이름이 현명이야. 현명. 현명하지 않은 라이트.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출국 정지가 됐다는 건 알려져 있었고, 이게 또 한 달 연장이 됐다고 해요. 출국 금지도. 그러니까 이 모스탄은 미국의 고위공직자 출신의 인사를 이렇게 출국 정지로 잡아두는 것 외교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 집행정지 신문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출국 금지 됐던 거랑 뭐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연장하고 이런 거는 법률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형량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혐의가 있고, 이 사람이 이 혐의를 받는 이유로 해가지고 주 근거지인 미국에 못 나가게 됨으로써 받게 되는 그 타격, 이걸 이제 저울질하는 건데, 오늘도 노컷뉴스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본인이 리버티 무슨 뭐 법대 뭐 로스쿨 교수라고 해가지고 리버티 모스탄 교수라고 보통 불렀었죠.
했었죠. 예, 그래서 실제로 직함도 교수라고 했었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공신력 같은 게 분명히 있었는데 이미 계약 종료가 진작이 됐었고 대학에서. 예, 그러면 예. 이제 최소한 이 집행정지 신문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이들 뭐 강의를 위해서 대학에서의 어떤 업무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은 사실상 폐기가 되는 거여서 아마 연장하는 쪽으로 더 굳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뭐 여러 내 불법정지로 가둬두는 게 그럼 구속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더 확실한 방법이죠. 이 사람은 미국 사람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범죄로으니까 때문에 국내에서 예.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법으로. 예, 우리법으로. 예. 아무튼 모스탄 교수란 말은 이제 할 수가 없겠네요. 리버티 대에서 예, 계약 종료가 됐다 그러니까. 예. 자 이번에는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민주당이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하는 TF 만들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당 내에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다라는 보도가 또 동시에 나왔어요. 이게 뭐 의원들 대화방 같은 것을 취재한 내용이 나왔는데 혹시 뭐 관련해서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보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우려를 표한 의원들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전면 폐지에 대해서. 예. 그건 이제 뭐 대통령도 사실은 그렇고 법조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아예 그런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였다가 지금 이제 점점 현실적으로 이제 다가오니까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서 조금 좀 더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혹시 문제 생길 거를 좀 그럼 대비하는 그런 거 좀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신중론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떠한 종류의 제도든 제도를 바꾸게 되면 그 새로 바뀐 제도가 기존에 있는 것하고 화합을 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과도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새롭게 바뀌는 게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점을 노정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서 분명히 혼란이 엄청나게 가중이 될 거예요. 네네. 게다가 그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혼란을 부추겨요. 예컨대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한번 니네 한번 해봐라.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포기할 테니까 니네가 뭐 잘났으니까 잘난 대로 한번 해봐. 이런 게 사실은 지금 현재 검찰의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국은 그 국민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다가가서 결과가 더 안 좋아지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내년 내후년쯤 되면은 완전히 이렇게 무르익을 거예요. 2028년도에 총선 치를 때는 이게 완벽하게 올라갈 거고요. 그 전에 한 6개월 전 때부터 엄청나게 시동이 이제 가해질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10월달에 이걸 바뀐다는 건데 뭐든지 어쨌든 그 제도가 옳고 그르고 떠나가지고 확실히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걸 누구 책임으로 돌릴 것이냐 그건 뻔해요. 이거를 반대했던 쪽이나 아니면은 우려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봐라 내가 말한 대로 이제 니네들이 정책을 이상하게 포퓰리즘적으로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게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관련해서 김한 기자도 늘 이건 제도인데 그렇죠. 예,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운용을 하는 부분에서 잘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어요. 이거를 대통령은 정치 슬로건화 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했고 어쨌든 제도를 교리화한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어려워진 거잖아요. 논의 자체를 붙이기가.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제가 형사제도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뭐 법조인 출신인데 이거를 한 3년 정도는 유예를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하면 넌 뭐 어디 편이야? 그렇지. 넌 뭐야? 이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것이 마치 무슨 사상 검증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제도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법조인들이 우려를 갖고 있고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남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정을 운영해본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제도를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 이 형사소송법 그 개정안 TF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쟁점이 보안 수사권 하나는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찰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뭐 수사 권한이라든지 관할 뭐 다 어떻게 이게 굉장히 많아요 과제들이 그 숙제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빨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속도전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조국 혁신당 중심으로 해서 재헌절 전에 해야 된다. 자칫하면 10월 그 날짜를 정해놓고 그 10월에 다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제 10월 2일에는 검찰청은 폐지가 되고 이제 없어지고 공소청 중수청이 될 텐데 실제로 이제 공소청 실무 작업이 어느 단계까지면 중수청 같은 경우에 각 거점으로 이제 그 시설을 중수청? 설비하는 이 정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점. 근데 저희가 이 안과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또 여러 차례 했었어요. 네. 그때도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민주당 율사 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좀 대안과 관련해서 모색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십자가 밟기처럼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민변 회원이니까 민변에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설문에 응하면서 되게 디테일하게 대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미 이럴 때는 이걸로 보완하고, 그러니까 이게 OX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그렇죠. 이게 그럴 수밖에 다층적이고 없지. 여러 대안이 이건 있어서 제도니까. 그거는 진짜 국회 몫이에요. 이거 OX 이게 당권 주자들 입장이 따로 정치적으로 있고 그것과 또 별개로 논의 단위가 있다라는 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보안수사권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예, 거를 예.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싶어요. 제가 법사위원장이 지금 서영교 의원이 됐잖아요. 예.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진짜 했어요. 제가 그 실제 이제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법안들을 다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문제인지 디테일한 부분 들어가면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나중까지 고려해가지고 이거를 대안을 같이 마련해서 절차적으로 문제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이미 그 준비를 지금 거의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고 있다. 다만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 개혁을 꼭 해야 된다는 이 신념을 버리면서까지 타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조금 지켜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